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단비자 모의 죽은 원조라는 책에 대한 북리뷰 웨비나를 준비한 전승민 그리고 이유경입니다. 이제 이 죽은 원조라는 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작가인 단비자 모의는 대표적인 이제 원조 비판론자 중 한 명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견해를 이제 원조가 그 개발과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총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1부를 발표하고 유경님이 2부를 발표해 주실 겁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1부는 원조의 세계라고 이제 제목이 원조의 세계고 이제 작가는 여기에서 현재 그 원조 현황을 잠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생각하는 원조의 주요 비판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가는 이제 그 제 1장인 원조는 허구다라는 이제 장에서 현재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이제 아프리카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뭐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이제 여전히 이제 빈곤, 기대 수명, 문맹률, 정치체계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륙에서는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사회적 진보가 많이 일어난 반면에 아프리카는 정체돼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이제 작가가 말하는 탈동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주장하기를 이 현상의 원인은 원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원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작가는 이제 원조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했는데요. 이제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식주, 보건 의료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humanitarian aid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단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자선 목적의 사업을 펼치는 이제 charity based ai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대 정부 이제 양자 원조가 됐든 다자 원조가 됐든 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제 진행하는 원조 사업인 systematic ai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ystematic aid에는 이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과 상환 의무가 없는 이제 증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이제 앞에 두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별로 안 하고 이제 원조의 세 번째 종류인 systematic aid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조에 대해 간략한 역사를 잠시 설명하자면 이제 작가에 따르면 이제 그 원조의 기원은 이제 19세기 그런 유럽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당시의 원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원조랑은 굉장히 굉장히 다른 형태의 원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주의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그 원조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식민 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황폐화된 이제 세계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원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940년대에는 이제 브렌튼 우드 체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1944년도에 IMF, 세계은행들 같은 주요 원조 기관이 이제 그런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현재까지도 이제 개발 원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이제 원조 프로그램의 그 대표적인 예시인 마셜 계획과 유럽의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제 마셜 계획은 당시 전후 유럽을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까지 복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계획으로 당시 그 역사적 흐름이었던 탈식민지와 냉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구소련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원조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1960년대는 이제 산업화의 시대라고 해서 그 원조의 중점이 이제 산업이나 인프라 관련 사업에 이제 집중된 반면에 197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산업적인 중심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빈곤 중심적인 원조 전략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이제 원조의 잃어버린 시대라고 해서 이제 개발 원조 역사상 좀 안 좋은 시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이념에 따라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제 구조조정,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어, 이때 원조가 굉장히 좀 정체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제 1세계와 2세계의 대립에서 넘어와서 이제 거버넌스의 중점을 둔 원조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 여기서 거버넌스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통치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시는데요.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원조 피로 현상과 신흥국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원조의 부침도 많던 시기입니다. 특히 원조 피로 현상이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원조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런 개도국에서는 별로 상황이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원조 전체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불던 시대로 이제 이때도 원조가 어, 원조화 안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대에는 이제 작가가 말하기를 이제 작가는 이 시대를 글래머 에이드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글래머 에이드라는 이제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그런 도덕적인 이유로 그런 원조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자 보건 사업을 개선하고 뭐 질병을 퇴치하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원조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얼핏 보기에는 원조도 더 확대되고 더 개선되는 것 같지만 작가가 비판하기를 이제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그런 미미한 그런 이제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glamour aid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제 이 장의 결말부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지난 50년 동안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원조에 사용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에 흘러 들어갔지만 그것을 이제 그 정당화할 만한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원조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작가가 생각하기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원조는 도덕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인 뭐 경제 성장, 개발 그리고 이제 그런 개도국 국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원조가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원조 옹호론자들이 사용하던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뽑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셜 플랜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셜 플랜은 대표적인 원조 계획 중 하나로 이제 그 짧은 뭐 몇 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유럽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까지 회복시켰기 때문에 많은 원조 옹호론자들이 이 마셜 플랜을 이제 가리키면서 원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가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는 경제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정치 사회적 체계나 기관들이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복구된 것이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황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그런 논리적 오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nternational Development Graduate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원조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벗어난 그런 국가들의 모임인 이 IDG 성공 사례를 들면서 이제 원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작가는 이 IDG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IDG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는 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점차 그 원조를 이제 없애고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건부 원조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조건부 원조라는 것은 이제 원조를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조건을 이제 설정해서 원조를 주는 거고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 돈이 잘 사용되고 효과적인 사업에 사용되도록 이제 담보한다는 것이 이런 원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모요 작가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받을 때 이제 설정한 조건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원조가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 이제 현상을 이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그 수여국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갚지 않고 이 돈에 맞는 조건을 이제 충족하지 않아도 어차피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 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부패나 비효율성이 이제 야기된다는 것이 작가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현대의 원조는 이제 좋은 정책적 환경,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옹호론자들의 입장을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으면 그 원조가 이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돼서 이것이 경제 성장과 개발로 이어질 거라는 논리인데요. 작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경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이나 칠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이 원조가 이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성장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이제 이것이 악순환적인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제 개도국들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이나 그런 국제 기관에서 원조를 수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원조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나 측근들의 그런 이제 부정부패, 사제 축적 그런 데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원했던 경제 성장이나 그런 것을 일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국가 부채만 늘어난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기대 수명, 교육, 문맹률, 보건 의료 그런 다양한 이제 개발적 지표들이 오히려 악화되고 빈곤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는 이걸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원조를 더 투입하면서 이 악순환적인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최근 이제 몇십 년간 그런 원조의 그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간 원조보다 오히려 빠져나온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원조를 받은 부패한 정부나 지도자들이 원조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이 아프리카 시민들한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빠져나오고 이제 부정부패 형태로 몰래 유출되다 보니까 원했던 성장이나 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 채무만 증가하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또 빌리고 원조를 받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이제 작가가 주장하기로는 이제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는 원조를 줄 때 그 정부가 부패했는지 부패하지 않았는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부패한 정부에 원조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런 원조를 공유하는 이제 단체들도 어떤 과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을 원조를 제공했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 자기들의 단체도 이제 기관이나 단체도 계속해서 기부를 받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이제 부패한 정부에도 원조를 주게 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난센스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의 내용을 잠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원조는 이로 인해서 더 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저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제 극소수의 지도층만 계속 부유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곤층이나 차상위 빈곤층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런 중산층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중산층이 붕괴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crowding out effect나 인플레이션, 그런 수출 악화, 그런 거시 경제적인 지표도 원조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작가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가가 주장하는 바는
이 궤도국들이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원조 중심적인 전략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일부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1부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유경님께서 2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2부 발표하겠습니다. 2부에서 안비사 모여는 자기가 만든 죽은 원조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가 원조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원조 전략은 총 4개의 전략으로 나뉩니다. 첫째, 원조가 아닌 세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한다. 셋째, 농산물의 공정한 자유무역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소액 금융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와 같이 세계 채권 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용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음으로써 획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에게 국가의 신용도와 부채 상환 의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해 합의가 되면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투자자들이 선진국도 아닌 아프리카에 투자할 마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투자자들은 언제나 고수익을 원합니다. 지난 5년간 신흥시장 채권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40%, 미국은 20%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들의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흥시장의 채권은 선진국의 경제 순환과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세계 금리가 하락하면 빈곤한 국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있고 아프리카도 세계 채권 시장의 문을 충분히 두드릴 수 있는데 왜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시장에 나오길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더 쉬운 방법인 원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 원조와 채권을 비교해보면 원조 차관이 금리가 더 적고 상환 기간이 더 길고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덜 받습니다. 게다가 원조 차관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빚 환감과 매년 들어오는 거대한 원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아프리카가 채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악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탄탄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사업을 하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 면허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길어서 더 짧은 기간이 걸리는 중국과 미국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사업 환경이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이 직접 토지에 대한 위치 정보, 어디에 광석이 묻혀 있는지 등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귀한 투자 자금들을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면 GDP를 연간 2.3%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우간다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한 이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수가 1998년 56%에서 2002년 32%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게서 에너지 자원을 받는 대가로 공공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무역, 섬유사업, 발전소 등등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사방으로 접근해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의 광범위한 투자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민들은 중국을 좋게 생각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보다 2대 1의 비율로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현지 기업들보다 낮은 입찰 가격을 부르며 현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거기에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문제점, 그리고 위험 직종에 대한 느슨한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담비사 보유는 이건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 정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부가 개입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의 공정한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선진국의 자국 농업 보조금의 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세 축소 또는 폐지입니다. 먼저 OECD 회원국들은 거의 3천억 달러를 자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총 원조금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프리카는 이 보조금 때문에 연간 5천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면, 설탕, 옥수수, 쌀, 밀, 무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내국인들에게는 국제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고 여분의 생산품은 헐값으로 해외에 판매합니다. 따라서 같은 수출품으로 경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에 당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품이 면과 설탕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이 결국 아프리카의 무역 산업에 큰 피해를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세 부과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34%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간의 무역은 전체 수출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미 국가들 간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 간의 무역은 전체 수출의 40%, 6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여 활발한 무역을 이끌어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서구가 아프리카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아프리카의 무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무역에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가 민간 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에서 수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파키스탄은 이렇다 할 무역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동 장려를 통해 GDP가 7% 성장하였습니다. 죽은 원조 전략의 마지막은 소액금융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라민은행이 있습니다.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만큼 그라민은행은 잘 알려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라민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 즉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할 물건조차도 없는 빈곤층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입니다. 그라민은행이 담보로 잡은 것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놀랍게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98% 이상의 상환율을 보여주며 점차 그라민은행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그라민은행은 더 이상 원조 자금을 받지 않고 자체 예금액만으로 자금을 조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액금융은 이전에는 대출받을 수 없고 소외되어 있던 빈곤층들이 활발한 금융 역학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금융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출과 상환의 문화가 생겨나고 개발도상국의 기업을 세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됩니다. 지금까지 담비사 모요가 주장한 죽은 원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아프리카가 원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에게 원조란 영원한 공짜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프리카에게 원조 공유국이 나 이제 원조금을 서서히 줄일 거야 라고 선언한다면 아프리카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아프리카는 담비사 모요가 말했던 것처럼 채권 발행,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 무역 확대, 소액금융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굿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부패와 횡령이 없는 정치 기반이죠. 아프리카에 수백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가난한 이유는 바로 아프리카 국가의 부패와 횡령으로 인해
인해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도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이 길러야 합니다. 공공재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번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임무가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담비사 보유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구 공유국들은 아프리카를 향한 무역 장벽이 사라질 경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자국의 농민들을 달래야 하고 이타적인 의도를 지닌 자유주의적 선거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도 원조를 버려야 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원조를 그만두면 아프리카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도 쉽고 편한 원조 모델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조를 버리고 죽은 원조 전략에 따라 자금을 모은다면 분명히 아프리카는 발전할 것이라고 담비사 보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요약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부 발표를 하자면 이제 이 책에서 담비사 보유는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의 주 이유는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조라는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전후 경제 정치 체계에 따라 많이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셜 플랜, 냉전, 그리고 이제 냉전의 종식, 그리고 2000년대부터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글래머레이드가 등이 예시로 있겠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구조는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패와 비효율이 야기되며 주 목적이었던 성장, 개발, 빈곤 타파 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2부에서는 죽은 원조 전략을 설명합니다. 세계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 농산물의 공정한 자유무역, 소액금융의 확산이 죽은 원조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적인 원조 계획 수립, 굿 거버넌스, 제도 강화를 통한 책임감 향상, 원조를 떠나 발전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